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하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출퇴근 시 우산을 필히 챙기시길 바라며 빗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민 시간인데요. 국회와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 이제 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후보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제가 어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회에서는 지금 언론중재법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쟁점들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그 방역 지침이 격상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 자영업자분들 식당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손실보상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부 지침에 동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손실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 손실보상법의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금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의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 양극화가 지금 현재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요.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 AI가 다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0대 초반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수명이 60세 뭐 초중반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 환갑 넘으시면 이제 거의 뭐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기본이 80세, 80 이후 90, 100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은퇴한 이후에도 인생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5, 6 나와서 키우시느라고 자식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이제 치중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안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국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지국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복지국가로 빨리 가야 된다. 한쪽은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논쟁이 붙어요. 둘 다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한 50조, 100조 정도가 이제 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걷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반드시 걷어야 된다. 채무를 일으키던 아니면 기존에는 예산을 절감을 하던 새로 증세를 하던 어떤 한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잃었을 때 국가에서 책임져주고 다시 기술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됐을 때 적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기본적인 소득이 좀 보장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서로 알아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복지국가로 저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하고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돈을 50조, 100조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20조 돼요. 근데 이 돈을 50조든지 100조든지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돈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이 되면 실업이 되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보험 든 사람들은 보통 실업 상태가 되면 최저임금도 한 180만 원 이 정도를 한 6개월 받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야말로 진짜 절망해요. 근데 일자리가 쉽게 안 구해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실업이 되게 우리한테는 큰 어떤 충격을 주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디서 해고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뭐 여행이나 갔다 올까? 편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받던 월급의 한 80% 정도. 그럼 우리가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5, 8이 40 또는 5, 7, 35, 350 정도를 2년 동안 받아요. 그리고 2년 안에 새로운 기술 교육을 국가가 무료로 우리 전문대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 나라로 가려면 연간 한 3, 40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3, 40조를 만들어서 그걸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후에. 우리 이제 연금 받는 분들, 공무원들, 뭐, 군인, 선생님들, 또는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금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같은 나이에 보통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자기가 집 한 채 있거나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월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뒷받침해주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경제가 발전하면 다 그걸 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해서 삼성만 잘 살고 현대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한 노후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이거 기본소득을 올릴 수 있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기본소득은 이제 그런 청년수당, 노후수당 이런 것도 하지만 전 국민한테 한 50조를 갖다가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반대하냐면, 저는 그런 국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저 찬성입니다. 근데 다 주는 거는 좀 반대예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꼭 필요한 사람은 줘. 어떤 사람은 주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실업, 일자리 잃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 이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 이제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네. 아동들. 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굳이 현금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똑같은 액수로 전 국민 나눠주는 거는 우리 정책, 복지국가 정책은 밑에 약한 사람은 더 힘을 주고 강한 사람은 좀 바르게, 뭐 힘을 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복지국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똑같이 액수로 나눠주는 거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낙연 대선 후보의 윤현창 정무실장과 그 검찰개혁 유튜브 라이브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 대선 경선과 연결해서 그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데 윤영찬 정무실장과 저 토론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낙연 후보하고 직접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1시간 정도 그 끝장 토론을 했는데 그걸 하게 된 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저 당대표하고 저는 그때 최고위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의 지금 현재 상황 이걸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해서 한 거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낙연 후보한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좀 제안도 하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하고 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토론이 됐고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만둘 때 그걸 가지고 그만뒀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을 무슨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원래 이 제안이 나온 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래 법안을 낸 거예요. 우리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니까 공수처 만들지 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가수사청을 만들어 수사는 거기서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자. 이게 원래 곽상도 의원. 지금 홍준표 후보도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번에.
지난번 대선 공약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또는 남용되게 돼 있다. 아주 그걸 우리가 지금 검찰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검사 그러면 힘이 좀 세죠. 판사만 해도 조금 덜한데 검사 그러면 되게 힘이 센 걸로 알죠. 그 이유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원래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게 재량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시면 판사가 힘이 세지만 판사의 힘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검사가 기소를 해요. 증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법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어긋난 걸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다고 이화진 미우니까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야 너 징역 5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판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어느 재량의 어떤 한도가 있잖아요. 검사도 기소행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 사건이 있어요.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만 해야지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 내 마음대로 이거는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기소하면 다 무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기소행위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는 다릅니다. 수사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뭘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은 뭐 계좌 추적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압수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 끝까지 탈탈 터는 게 가능해요. 먼지털이가 가능합니다. 왜? 뭔가 의심이 간다. 이건 수사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관이 의심 간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럼 의심 간다 그러면 수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사는 재량권이 되게 큰 겁니다. 봐주고 싶으면 내가 봤는데 이거는 보니까 딱 떨어진 증거면 모르죠. 근데 아리까리 하다 그러면 빼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수사라고 하는 건 그런 재량권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수사는 누군가가 수사는 통제해야 됩니다. 누군가 감시해야 돼요. 그 수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검사입니다. 원래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사관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보고를 받아. 이건 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건 너무 무리한 건데 이건 봐주는 건데 이래가지고서 너 이렇게 수사 가져오면 내가 기소 안 해? 너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나중에 수사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검사예요. 이게 원래 시작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검사제도가 한 200년 전에 원래는 판사가 이제 수사관이 이렇게 판사한테 갖고 와요. 이 사람이 죄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갖고 와요. 근데 판사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수사관이 수사한 게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하고 밉다고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하고 친하다고 막 봐준 경우도 있어요. 야, 수사가 이걸 가지고 수사관이 갖고 온 거 갖고 재판하려니까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판사가 수사관에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낸 수사. 그게 검사예요, 검사. 그게 원래는 이제 수사판사라는 이름이 검사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판사가 보낸 사람을. 그 사람 보고 수사를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 것만 골라갖고 재판에 갖고 와라. 그 임무를 띄고 보냅니다. 그 수사판사라고 처음에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검사라는 이름을 바꿨죠. 뭐 감시하다, 뭐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검사가 원래 그걸 하는 건데 사건이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그 다음에 옛날 연탄 비리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이 생기니까 여론이 막 압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해라 이런 사회적 압박이 생기니까 검사가 너 대학도 나오고 법에도 잘 아니까 검사가 수사해봐 하고 검사한테 수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의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다가 원래 일제시대 때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 시작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왜 검사한테 수사를 맡겼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해요. 왜? 자기들 국민들은 보호해야 되니까. 수사관이 인권 침해를 못하게 수사관은 수사만 하고 검사가 그거를 감시하게 딱 자기들은 원래 원칙대로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근데 조선 총독부에만 검사가 수사를 다 하게 합니다. 왜? 야, 그 조선인들은 뭐 인권이고 자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서 그냥 족쳐. 그래갖고 검사한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어떤 제한을 안 둔 겁니다. 막강한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도 하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게 우리가 해방이고 내려온 건데 거의 안 했어요. 왜? 아니 법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선진국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 이제 대형 사회적 비리 또 범죄와의 전쟁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검사가 수사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뭐 누구를 이제 뭐 부정부패로 잡아냈다.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가 완전히 지금은 다 검사가 수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원래 국민 주권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권한을 분산시켜야 돼요. 국회는 이거 하고 법원은 이거 하고 대통령이 이거 하고 해서 권력을 나눠줘야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검사 한 사람한테 권한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 돼요. 국민이 주인이 안 돼요. 국민이 주인 되는 길은 무조건 권한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주인 노릇할 수 있지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그 사람이 주인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권한도 나누는 거고 검사 권한도 수사 기소 한 사람을 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국민들은 그냥 개개예요. 그래서 이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윤석열이고 최석열이고 박성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분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이행 그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수사청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고 이걸 경찰한테 주면 또 안 됩니다. 그럼 경찰 너무 힘이 커져요. 그래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수사청을 새로 만들자. 이게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언론중재법이 화제입니다. 그 언론 단체에서는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라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미디어 특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에서는 9월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의원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고의로 언론에다가 우리 미디어 이슈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고의로 만약에 김종민을 막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잘못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럼 명예훼손 고발하면은 이거 진짜로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요. 얼마 무냐? 한 500만 원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제 미디어가 좀 몇 개 없을 때는 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뉴스 쏟아지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특정인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다 따라 쓰죠. 그래서 막 100명이 기사를 써버리면 이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들어서 난 다음에 피해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떤 뭐 중소기업 같은 데 아니 망할 수도 있고 식당 같은데요. 만약 가짜 뉴스가 올라왔다. 그 소비자들이 저 식당에 보니까 무슨 뭐 벌레가 나왔다 하더라. 식당 망해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처벌을 좀 강화하자 해서 피해액의 한 5배까지 상향을 시키는 딱 이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응? 기사를 썼는데 뭐 이게 약간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몇천만 원, 막 억 단위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이제 건전한 언론, 건강한 언론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평생 여기에 걸릴 일이 없어요. 우리 미디어 이슈 같은 이런 이제 건전 언론들은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했을 경우, 네? 그리고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기존 언론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막 악의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언론들이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경고 효과는 있죠. 그럼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이제 앞으로 나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조심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 경고 효과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정말로 악의적인 일부 이제 예를 들면 무자격 언론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지 기존 언론들은 해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경고 효과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뭔가 언론을 압박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또는 대기업 이런 사람 다 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적용이 안 되게.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패막 삼아서 언론을 탄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 뭐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해당될 수.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뭔가 언론 자유를 좀 그래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자꾸 반대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고 또 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지금 여러 번 제가 한 6개월째 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기자협회하고 언론노조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안을 가져와, 대안.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 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여기에 가짜뉴스나 오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언론 이제 망한다 이래가지고 언론 안 믿으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비상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을 통해서 무슨 뭐 징벌배상제가 아니면 그러면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런 가짜뉴스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짜뉴스가 발 못 붙이게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면 그러면은 뭔가 대안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럼 국민들은 자꾸 우리 민주당에다가 왜 안 하냐고 압박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것도 알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이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의 폭발 직전인데 우리 다 같이 쓰나미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6개월 내내 얘기한 게 대안을 가져와. 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봐요. 자율적으로 언론계에서 기자협회가 됐든 인터넷에 올라간 뉴스 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 그럼 스스로 내리고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내부에 징계하고 앞으로 기사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만약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요.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 기자를 믿고 언론인을 믿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근데 그런 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되더라도 사실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나라는 몇 나라, 미국이 좀 이렇게 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셉니다. 미국 같은데 아예 언론사가 망해요. 기사 한번 잘못 쓰면.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뭐 사례가 없다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가 훨씬 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의 처벌보다는 징벌보다는 자율이 훨씬 더 언론의 성격에 맞는 거다. 저는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지 지금 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언론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